예, 3기는 판례입니다. 실제로 수록된 것은 2019년 1월부터 해가지고 모든 판례를 다 근데 다 그러니까 수송과 관련된 것들만 거의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내용 없는 것들은 빼고 조금이라도 내용이 담겨 있는 것들을 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객관식을 또 몇 분은 귀에 피 날 것 같은데 미리미리 좀 객관식 좀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조금씩이라도 해서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으면 문제 풀릴 거다. 풀리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잘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너무 늦기 전에 하십시오. 나눠 드리세요. 이따가 보시면 되고 뭐 가져가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냥 보면서 또 뭐 말씀 나눌 거 있으면 나누고. 자, 그 교재에서 이제 별표 쳐져 있는 거 있는데 별표는 이제 수업 나와서 조금 조정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례 기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뭐 사례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기출이 있거나 모고 있거나 유사 문제에서 문제가 만들어진 영역은 사례라고 여기다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제 기준이에요. 사례 기록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과거 경험치에 비춰보면 그 기록으로 이렇게 날 거다라는 부분도 거의 그렇게 나니까 한번 머릿속에 연상만 해보시자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국선 변호인 항소 이유서 미제출인데요.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 모두의 둘 다 법정 기간 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정 기간은 소송 기록 접수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이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해서 누구에게?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피고인도 봐두시고, 항소부는 종전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다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입니다. 항소이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항소법원이 종전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기 이전에, 끊어봐요. 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럴 경우에도 사선 변호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선정 취소하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일단 이렇게만 봐두세요. 뒤에 한 3개 정도를 비교해야 돼서 그래요. 자, 그러면 꼭세 2번입니다.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제1심 판결을 불복해서 항소하였다가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항소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법정 대리인 중 어머니가 항소 취하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소 취하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원심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였음에도 국선 변호인이 항소이서 제출 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이 사안은 좀 기억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구나. 미성년자의 피고인이 있었고 항소하였다 항소 취하서 제출하며 항소이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동의하는 취지, 아버지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굵은 글씨죠. 피고인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법정 대리인 피고인 아버지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항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지를 한번 꺾어놔 봐요. 소송인이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여부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명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국선 변호인은 항소이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법정 기간 내에 항소이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미성년자로서 필요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선 변호인이 항소이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죠. 그죠? 요건 꼼꼼히 그러니까 사례 나오면 뭐 이거 5점 안쪽인데, 그래서 법적 성격이 뭐니 이런 거보다 피고인이 항소 취하서 제출했는데 법대 아버지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항소 취하 효력이 없고 미성년자니까 필요적으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법대 동의가 없었으니까 항소 취하서 제출했던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이와 달리 보아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해서 사선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0일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런 것들은 잘못이 있다. 밑에 굵은 글씨요. 형소법 350조, 형사소법 규칙 153조 1항에 의하면 법정 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취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 대리인은 그와 같이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이게 논거잖아요. 그죠? 근거. 그래서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정 대리인 피고인 아버지가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 조문으로 해서 근거 잡으시고 따라서 국선변호인은 항소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법정기간 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성년자로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던 사정만으로 국선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밑에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밑에도 볼게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이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과도 관련돼 있고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포함된다. 예, 맞는 지문으로 해주면 돼요. 그렇구나. 실질적이고 책무까지 포함된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모두입니다. 또 모두 법정기간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데 대해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서 다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소법 360조 3의 1항 기간 내에 20일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된다. 기본 논리고요. 꺽 3번 보시면 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필요적 변호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순서를 좀 잘 봐요. 이것도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하고 난 다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했는데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국선변호인이 항소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서 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된다. 사안은 다르죠. 둘 다 안 됐는데 필요적 변호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법원이 본인이 항소유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런 경우라도 똑같은 논리로 가면 된다. 3번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다수 의견 보시면 똑같습니다. 꺽세요.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했어요. 이번에는 하고 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는 없죠. 이게 원칙 이거는. 이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을 국선 선정을 취소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통지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유서 제출 기간은 언제부터 국선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그리고 규칙을 보니까 항소유서 제출 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 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유출할 수는 없다. 다르죠. 이거는 이미 다 받은 거니까. 그래서 객관식으로도 준비하시고 요거는 사례에 나오게 되면 비교해서 유사징계일까 뭐 법무사나 이런 법행 이런 문제에서 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번 그냥 결론만 좀 봐두시라는 겁니다. 혹시 나오게 되면 조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형사소송법이나 그 규칙을 개정하여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현행법규 해석론으로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다음에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하죠. 그 다음에 그런 경우까지 다시 사선한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할 이유는 없다.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관념상으로 다시 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더라도 요것만큼은 이미 다 한 거잖아요. 적법하게 앞에서. 3번 판례를 좀 더 눈여겨서 기억해 보세요.
자, 4번입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형소법 282조에 규정된 필요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1심 공판 절차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서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 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모두 무효. 일부 무효, 뭐 다른 의미의 문장이 나오면 틀린 질문으로 하시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진술 등 심리 결과에 따라서 다시 판결한다.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한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사 없었다. 변호인이 없었다 그러면 일체 소송 행위는 다 무효입니다. 자, 5번입니다. 객관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사례라고 되어 있긴 한데. 자, 5번입니다. 형소법 411조에는 당사자에게 밑에 뭐 조문 참조하시고요.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해서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으니까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회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니까 411조 위반이 아니다. 411조 조문 잘 안 보시니까 보시면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주 있어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고 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항력이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 라는 이 조문은 이런 의미고, 굵은 글씨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돼요. 그죠?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구속영장, 영장실시, 뭐 논스톱, 체포구속 적부심 이런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제도 제외하고는 피고인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국선변호인이 인정된다. 정지문으로 OX로 준비하시죠. OX로. 자, 원심 1심과는 달리 국선변호를 선정하지 않았는데도 재판사의 변호사 땡땡땡을 국선으로 기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국선변호를 선정하지 않은 조치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뭐 그건 빼고요. 요 굵은 글씨 되어 있는 것만 잘 보십시오. 6번입니다. 형소법 33조 1항 5호. 국선변호인 관련해서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 헌법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마련한 취지 등에 비춰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소법 33조 1항 5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 감정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를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는 당연하고요. 확신 추단 다 포함합니다.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방법, 직후, 전후 과정에 보인 행동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기능 이런 것들 소송 기록과 소명 자료가 드러난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피고인의 의식 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서 이 부분이 상위 개념이죠. 피고인이 공판 심리당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쉽게 바꿔내면은 이게 보고 보니까 쉬운데요. 뭐 포함되나 뒤에 부분 뭐 효과적 방어권 행사와 뭐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쉬워 보이죠. 근데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아니면 거꾸로 객관적 자에서 확신할 수 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는 뺀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러면은 이게 그 두 번째 우리가 근거형 객관식 문장 구성하는 게 진위형이 가장 많잖아요.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근거를 바꿔낸다든지 그리고 앞단을 틀리게 하고 뒷단을 맞게 하는 유형의 사례 그 지문을 구성하기에 좋은 유형의 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눈을 좀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사실관계 쭉 보니까 범행 당시 정신 이상 증세로 인해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원심 공판 심리 단계에서도 계속되어서 피고인이 공판 심리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7번입니다. 많이 나왔던 거죠. 구속영장 발부에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소법의 70조 쭉 보면 수사기관이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장에서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 이게 기본적인 건데 이와 함께 202조, 203조에 정하는 구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과 관련돼서 규정된 피의자 신문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 결론 나왔죠. 그러니까 공판적 출석이나 형집행담보 더하기 범죄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구속영장은. 그래서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해서 수사기관이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뭐에 따라서요? 그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별개 영장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 구인영장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럴싸하게 그럼 다 틀린 겁니다. 뭐 피고인의 뭐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위해서 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이런 다 틀린 질문이에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 신문은 뭐다 이거는 임의수사입니다. 임의수사.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돼요. 데리고 오는 건 강제수사로 구속영장 효력에 대해서 앞에다 갖다 놓을 수는 있지만 신문 과정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신할 때 내용을 뭐 일체 진술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알려줘야 됩니다. 객관식 포인트는 거기 있어요. 구속영장 효력으로 된다. 그 다음에 데리고 앉혀놨을 때도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하는 거다. 8번입니다. 변호인 접견 교통권입니다.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이미 뭐 몇 번 나왔던 거라 위수중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거. 변호인 접견권, 접견 교통이 침해된 단계에서 뭐가 나와야 위수중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 단계라면 뭐 항고라든지 준항고라 이런 걸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도 각주에도 적어놨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까지 접견 교통권은 신체 구속제도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되니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인 시간적, 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접견 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서 허용될 수 없다. 뭐 새벽 2시에 가서 보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헌법에서 봤을 거고요. 쭉 내려오면 소위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서 개인적인 연락 업무를 하고 회사 운영 서류를 수수하기로 마음 먹었다. 쭉 내려오면 변호인 접견실에서 사건 번호와 상관없는 회사 운영 사항을 피고인에게 보고했다. 쭉 내려와서 이거는 위계로서 서울구치소의 변호인 접견 업무 담당 교도관의 변호인 접견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다. 그리고 굵은 글씨 바로 올게요.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 교통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 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은 교도관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제한할 수 있나 보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접견 변호사들이 미결 수용자의 개인적 업무나 심부름해서 접견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교도관들에 대한 위기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 직무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지금도 챙겨두시고 또 밑에 굵은 줄거진 부분 변호인이 접견실에서 미결 수용자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받는지 교도관의 심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접견 변호사들이 피고인과 소송 서류 이외의 서류를 주고받는 것이 교도관들에 대한 위기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조간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형법상의 쟁점으로도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밑에도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교도관이 감시 단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접견 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변호인에 의한 변호 활동이라는 외관만을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주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행위로서 접견 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일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그 행위가 위기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된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례에 나오게 되면 OX로 종합문제를 구성하게 되면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앞에 건 다 아는데 모순되지만 모순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그죠? 현실적인 접견교통 행사의 한계를 뭐 일탈한 걸로 평가되면 뭐 잘못된 것 같지만 그거하고는 달리 교도관들의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위계공직방위.
4번 각주 한번 보세요.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인데 수사 단계에서 검사, 사경, 구금에 관한 처분의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 제기할 수 있고요. 공판기일에 수소법원에서 접견교통이 제한이 있었다라고 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 처분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수소법원 결정하고요. 법원의 결정에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수용시설에서의 접견교통이 수소법원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럼 구금에 관한 결정이 있는 거니까 항고가 허용되고 여기로 정리하셔도 되고 다 있을 거예요. 책에. 검사 작성 피신 조서가 검사에 의해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동안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고 이 수준까지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네 번째, 수소법원이 접견교통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구 준비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는 상대적 항소, 상고 이유가 됩니다. 5번, 수사기관의 얘기는 국가기관의 고유가 실이니까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고 헌법소원도 청구할 수 있겠다. 자, 8번 접견교통권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만 잘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번이네요. 뭐 이거는 나왔죠. 9번, 10번 관련해가지고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243조 2랑은 그 정당한 사유 좀 외워놔봐요. 이거는 사례 나오면 이게 키포인트니까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니까 정당한 사유가 되니까 사안포섭할 때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해서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한 다음에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진 피신조서는 적법 절차에도 위반되지만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10번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헌법 12조, 244조 비춰보면 비록 사법경찰인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에 질문을 하였더라도 형소법 244조의 3, 2항 규정한 방식에 의한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 김영란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경작성 피신조서는 312조 3항에 정한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신조서 가보면 앞에 읽어줄 거 읽어주고요. 앞에 보면 뭐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례권 이런 것들은 자필로 쓰게 하고 지장을 찍게 합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다. 또 꺽쇠 2번 헌법 12조 1항 사항 본문 이런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해서 작성한 신문조서는 형소법 312조에서 정한 적법 절차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법 308조 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위수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위수중 항상 적법 절차의 실질적 침해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모국가 한번 나왔을 텐데 이것도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 수가 폐지 요구했을 때 검사가 안 들은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내용도 형소법 198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는 피의자 인권 존중해야 되고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 인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미결 수용자는 무죄 추정받는다. 교도관은 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에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뭐 이럴 때 이런 때에만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보호 장비를 사용해야 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풀어줘야죠. 인간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이 27조 4항에서 무죄 추정 원칙을 선언하고 12조에서 신체자와 적법 절차 보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런 규정들을 종합해 보니까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뭐 자해, 도주 이런 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따라서 구금된 피해자는 형집행법 규정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끊어놓고 검사는 그래서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할 때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누구에게
검사가 직접 풀을 수는 없잖아요.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챙겨두시고 교도관은 여기에 응해야 됩니다. 예. 그 미결 수용자들이 이제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항상 교도관들이 뒤에 따라 뒤에 앉아 있죠. 예. 그리고 또 형소법 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한국으로. 그러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장비 사용을 정당화할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해, 도망 이런 게 없음에도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을 용인한 채 그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이러한 조치를 형소법 417조에 정한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본다는 거죠. 구금된 피의자로서는 이에 대해 불복해서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방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 포함해요.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보호장비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조치는 형소법 417조에 정한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준항고로 가는데 같은 취지에서 준항고인 1위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절차에 참여해서 검사에게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너 누구니 묻기 전에 수갑을 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검사가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조치 한 번만 이게 조금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꼼꼼히 봐도 이 사건 거부 조치는 수갑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검사가 교도관에게 그러한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조치예요. 거부 처분이죠.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대상까지도 좀 봐두세요. 누가 누구에게 하고 검사가 거부한 겁니다. 다른 걸로 나오면 좀 틀린 질문 처리하면 돼요. 그럼 이제 굵은 글씨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거는 본안 심리 판단할 사항인데 보자는 거죠. 쭉 내려와서. 그런 거 없다. 그런데 준항고에서 제한고 보면 줄 거진 건 그 원심에서 이제 판단한 거고 가본 보세요. 형소법 244조 2체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또 이거 사례다 무조건 안기하라 그랬죠. 이렇게 쓸게 이거밖에 더 있어요. 안기할게.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으니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형소법 243조 제3항 단서는 피의자 신문을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서 이의 제기하는 고성, 폭언 등 그 밖에 부적절하거나 함정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일을 짓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를 행사에 하면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 제기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다. 원심은 준항고인 1위 변호인은 준항고 2가 인정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에게 검사에게 피의자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수갑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자 검사가 수사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변호를 퇴실시킨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해서 위법하다. 그리고 이에 수갑 해제 요구가 정당하며 이 요구를 거부한 검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점은 앞에 쭉 살펴본 바 같아. 따라서 검사가 준항고의 이 수갑 해제 요구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피의자 신문 방해에 해당한다고 봐서 퇴거시킨 조치도 마찬가지로 위법합니다. 퇴실시킨 거 이런 거 다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사례로 구성될까봐 인정사실까지 다 넣어놨는데 사실관계는 그냥 비슷해요. 넘어가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준항고인 A가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A에 대해서 인정심을 시작하고 B는 수갑 해제를 요청합니다. 변호사겠죠, 변호인이. 그래서 준항고인은 B의 요구에 대해서 먼저 인정심을 한 후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거예요. 인정심은 하고 내가 할게. 그러나 준항고인 B는 15분가량 계속해서 수갑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가 풀어달라고. 이에 피준항고인은 준항고인 B의 이러한 행동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관들을 통해서 준항고인 B를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켰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퇴거시켜놓고 피준항고인은 준항고인 A에게 이름 주민을 물었으나 준항고인 A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서 검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담당 교도관에게 수갑 해제를 요청했고 담당 교도관은 그때 수갑을 해제해 주었다. 뭐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에 사례에서는 이거 풀어주긴 했는데 보자고요. 그러면 피의자 신문과 보호장비 사용 아까 쭉 다 봤던 겁니다. 만일 피의자가 줄근만 보면 돼요. 피의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면 담당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해서 보호장비가 해제된 다음 인정신문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검사가. 그리고 준항고인 A의 주장에 대해서 보니까 피의자 같은 경우 형소법 417조가 적어 있는 준항고의 제도 취지,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 등의 공무원이 행하는 신체 구속 등에 대한 통제 장치로서 행정소송 이외에 특별히 형소법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해지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 유일한 불복 방법인 점, 그냥 객관식으로 맞는 질문이겠죠. 이러면 확신이 없으면 오를 칠 수가 없잖아요. 유일한 불복 방법이 다른 거 없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감안할 때 그 대상 중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줄거진 부분 따라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검사에게 보호장비가 해제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검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보호장비 해제를 교도관에게 요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보호장비 해제 요구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에 대한 구금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무죄 나오면 위법한가 이렇게 물어볼 거고, 뭐 어떻게 구제 방법은 뭐 이렇게 불복 방법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불복 방법은 쉽잖아요. 이거는 그냥 피의자 구금에 관한 처분이다라고 해주고 위법하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후결 검사의 변호인 B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에게 피의자에 대한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거부한 것은 검사가 한 피의자 구금에 대한 처분으로서 그 내용도 위법하다. 그리고 B에 대한 판단을 보면 피준항고인이 변호인 준항고인 B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이상 B가 이와 같은 요구를 상당 시간 동안 거듭하는 것이 수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변호사를 검사 조사실로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변호인 준항고인 B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그러니까 그 신문 조사 다 미수중이다. 결론 검사 2012년 5월 26일 피의자에 대한 보호장비 해제를 교도관에게 요청하라는 변호인의 요구를 거부한 거부 처분과 이와 관련해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에 대한 퇴거 처분은 모두 위법하니까 둘 다 취소입니다. 둘 다 취소의 대상을 좀 봐주세요. 거부 처분과 퇴거 처분이에요, 그죠? 섞어서 나오자 이게 문계에서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게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우리 형법이고 뭐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뭐 완전 이상한 데서는 안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디테일하게 좀 뜯어봐야 돼요. 12번입니다.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한 그 법인 내에서는 청산 범위로 존속한다. 이거 뭐 기본 법리고 다 민법도.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 종결 등기 이전의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 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 사무에 포함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 사무는 종결되지 않고 형소법상 당사자 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뭐 민사랑 동일하죠, 그냥. OX 잘 만들어 두세요. OX. 수사나 재판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 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럴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죠? 포함돼요. 13번입니다. 2007년도에 신설돼서 시행된 형소법 59조의 이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법에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이에요. 즉 형사재판 확정 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법 절차 등에 관해서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보공개법 4조 1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다. 정보공개 말고 우리는 형사법 규정이 적용을 받는 거다. 재판이 확정된 기록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형사재판 확정 기록의 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청구가 그래서 허용되지 않아요. 뭐 뒤에 것만 딱 떼서 내면 좀 격하잖아요.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 지문만 보면 확신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형사재판 확정 기록 공개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오. 따라서 형사재판 확정 기록에 관해서는 형사법 59조 2에 따른 열람 등사 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관한 불복은 준항고로 하고요.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 아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관한 불복은 항고소송 절차인 검찰도 행정청이잖아요. 행정. OX를 잘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2번 형소법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이 도대체 뭐냐. 특정 형사사건에 관해서 법원이 작성하거나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로서 재판 확정 후 담당 기관이 소정 방식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서면의 총체고 위와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 이상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라고 해서 재판 확정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OX 잘 해놓으세요. 재항고인이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어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약식 기소가 이루어져서 약식 명령이 발령 확정 지방검찰청 제어쩌고저쩌고 사건 기록은 일련의 행위인 고소 사실에 대해서 한꺼번에 수사가 진행되어 서류가 작성된 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 약식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기록 일체가 법원에 제출돼서 재판 확정 기록으로 보관되고 있는 기록이니까 나머지 고소 사실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총체라 그랬으니까 그 경위에 비춰가지고 이 사건 수사 기록 전체가 약식 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에 해당한다. 그냥 그렇구나 암기할 건 아니고 그렇구나 객관식 풀 수 있게요. 따라서 이 사건 수사 기록 역시 이 사건 수사 기록이 불기소 기록이자 형사재판 확정 기록에 해당한다고 표시해서 열람 등사 신청도 했고 그래서 가로 안의 내용이고요. 그 신청도 그렇게 해왔고 또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수사 기록이 불기소 기록에 해당한다고 봐서 그 열람 등사에 관한 검사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거죠. 이게 2022년 2월 달에 나온 건데 그 1년에 이거 뭐 증거 개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의 쟁점이 잡혀 있었는데 10일에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증거 개시하고 조문 적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매년 거의 생조문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인가 좀 건너뛰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가 나왔지? 그 전에는 그 뭐 증거 보전 쪽에서도 뭐 판례가 있긴 한데 조문을 적용하는 문제 영역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남아 있는 게 사실 이거였거든요, 서로. 증거 서로 깔아 이런 거였는데 그게 또 11회에 나와버렸고 보면서 또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입니다. 그래서 13번 나름 의미 있어요. 좀 악랄하게 낸다 그러면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5점짜리로 하나 띡 낼 수도 있고 뭐 3점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럼 결론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되는 거잖아요. 키워드 써가지고 인용조문 59조 2 법정 펴놓고 베끼면 되는 거고 자, 법원의 증거 개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느냐? 형사소송법 402조를 보니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는데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403조 1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거 태클 다 걸게 되면 소송이 진행이 안 돼요. 판결 전 소송 절차 결정에 대해서 계속 항고 걸어가면 재판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형소법 260조 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누가 법원이 검사에게 한번 나와서 힘은 빠지지만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 좀 열어봐 이렇게 하는 거 직접 피고인이 검사한테 청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판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법원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피고 사건 소송 절차에서 증거 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특히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봐서 없죠. 불박으로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1심법원이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검사에게 영상 녹화물 열람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취지 결정을 했는데 검사가 그 결정 중 등사를 허용한 부분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보통 항고를 제기하자 이를 기각해버리니까 영상 녹화물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검사의 보통 항고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거니까 이는 법률상 방식에 의한 항고라는 이유로 항소 기각해버리죠, 이거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이제 서류 열람하는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계속. 공소 제기 전, 예, 특히 구속적 부심 절차에서 수사서류 열람 등사가 허용되는가, 고소로 시작된 형사 피의 사건의 구속적 부심 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신 조서를 열람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피구속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했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의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니까 그 결과 구속적 부심 절차에서 영장실질심사죠. 절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사실상 명백하니까 위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위해서 변호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적 권리다. 규칙까지 좀 볼게요. 이거는 실질적으로도 운영되는 데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피의자 신문에 참여, 신문과 신문은 시는 묻는데 답하는 거고요. 예. 심판이 심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검사는 증거인멸, 피의자 공복망해자, 도망염려 등 수사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청구서 제외하고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서 이거 열어줬다가 공범들이 증거인멸하고 이런다. 도망간다 이랬을 때 그럼 제한할 수 있다. 3하 지방법원 판사는 1항의 열람에 가서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형소법 규칙을 보니까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한 피의자 변호인도 준용한다. 한 번 더 가지고 체포구속 적부는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구속영장 그다음에 101조 규칙 구속영장 청구되거나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는 구속 체포된 구속의 피의자 어쩌고 저쩌고 넘어가 보시죠. 그리고 신문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뭐 이거 가지고 객관식 바꿔내진 않고 쓸 때 피고인 신문 이러면 저 주겠어요. 신문을 핵심 지문 여러분들은 풀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수사입니다. 수사에서는 수사의 단서, 그러니까 내사와 수사를 구별하는 거 하나 쟁점에 간단하게 잡히고 그거는 실질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사 수사는 그래서 뭐 학설 대립 있고 한데 뭐 실질의 형식이나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A를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봐서 한 거기 때문에 수사다. 내사가 아니고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 단계에 들어오는 거고 수사는 어떤 단서라니 뭐 인지로 할 수도 있고 고소고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중에 고소권자 중요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그 관리 대상인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 행위에 관해서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관리 대상인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에 관해서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라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형소법 220조 1항에 정한 법정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우리가 뭐 그 기록형에서도 구행과 시편과 같은 그 사자 명예훼손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고소권자 침주 이런 걸 밑에다가 그 종문을 언급해줬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소권자를 잡고 가는 거. 그리고 기록에서 고소권자는 무조건 언급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더라도.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 형소법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다. 법대잖아요, 법대. 법대가 갖는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과 그 선임 심판 내용들을 통해서 정해지므로 이 재산 관리인 같은 경우에요. 독립해서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 대리인 의미도 법률과 선임 심판 내용 등을 통해서 정해진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법률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선임된 부재자의 법정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재자 재산에 관한 관리 행위에 한정되거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행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민법 얘기가 똑같아요. 여기서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도 포함된다. OX 잘 찍어두세요. OX 사례 기록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는 관리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해서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 대리인에 해당한다. 뭐 어렵게 내면은 뭐 허가 받았니 이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허가 다 받은 상태의 재산관리인을 줄 겁니다. 그래서 고소권 1심 전속적 권리로서 피해자가 이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형사법이 예외적으로 법대로 하여금 독립해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이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독립해서 고소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부재자 재산관리는 이렇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대로서 관리 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법대의 지위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또 그리고 법정대리인 고소권의 성질이에요. 그럼 위에 것도 포함되겠죠. 형소법에서 규정한 법정대리인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입니다.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어요. 이런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어요. 형소법 225조 1항에 규정한 법정대리인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법정대리인 중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그 고소기간은 법대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되는 날부터 진행한다. 기록에 법대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사실. 그럼 우리가 기록에 나오게 되면 그냥 고유권이다 적어주고 고소권자다. 그리고 참 기록에 뭐 판례는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쓰면 죽어도 안 됩니까? 뭐 쓰려면 쓰는데 어디 그 판례를 언급 뭐 판례 학설 판례 그거 적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법리를 적어주는 거예요, 거기 기록형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적는 거잖아요. 법대에게 주어진 고유권이고 고소권자가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그 문제가 기록에 나왔다면 법대만 잡고 가는 거야. 분명히 시험에서는 얘네가 그 무능력자가 뭐 포기한다 뭐 이렇게요. 하지 마라. 창피하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고소기가 도과했거나 얘는. 그럼 그거 다 그냥 한 번만 검토하고 혹시 이 기록형에서 나왔다 그러면 법대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시원하게 이 고소 무능력자는 이미 범인을 안 해도 6개월이 시원하게 지났거나 안 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대 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안 되는 거 6개월 안에 알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소 기간이 진행되니까 검토 의견할 때 잘 보십시오. 더 한 번 꽈서 그 법대가 한 날부터 6월이 지난 것도 줄 수도 있고요. 두 개 연결해서 보세요. 1번, 2번은. 자, 정통망법과 반사불벌입니다. 뭐 다 기록이죠. 형법 283조의 3 반사불벌로 돼 있어요. 정통망법은 즉 협박죄와 정통망법에 정한 3호 위반죄는 모두 반사불벌죄다. 그래서 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한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언제까지? 재일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처벌 불허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뭐다? 소극적 소송 조건으로 직권 조사 사항이다.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해야 된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27조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 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고 피해자의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 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다. 이 법에서요. 따라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희망을 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요 법에서요.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반사불벌에서는 피고인의 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할 수 없죠. 그 피해자가 해야 되잖아요. 피해자가 직접. 4번입니다. 반사불벌죄에서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또 나오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허 의사표시의 부존재 없다라는 건 뭐다? 소극적 소송 조건이다. 그러니까 직권조사사항이다. 당사자가 항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조사 판단한다. 판단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죠? 예. 뭔가 기록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260조 사망한 폭행죄는 피의자의 명시한 반의사불벌이다. 형소법 232조 3이랑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언제까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기록을 보니까 피고인 1심 국선변호인이 1심 판결 선고 전인 2020년 7월 8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니 이번에 한해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 주기 바란다.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해갖고 누구의 피해자 명이에요.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앞서본 법리 살펴보니까 피해자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니까 6호죠. 6호 공소기각 판결. 처벌 불허인이 들어왔는데도 제기되면 2호잖아요. 2호금. 자, 5번입니다. 처벌 불허 의사표시 부존재와 직권조사항 쭉. 그리고 이것도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예, 그렇구나.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해서 밝힌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는 겁니다.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고소권이 독립해서 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처벌 불허 의사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르잖아요. 예. 6번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조건 이런 거 안 돼요. 예, 좀 쉬었다 하시죠. 예.